이번 시간에는 금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생규장전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읽는 이생규장전입니다. 김시습의 작품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낙타교 밑에 이생이라는 18살 된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얼굴이 말끔하고 재주가 비범하며 학문에 뜻이 있어 일찍이 국학에 다닐 때 길가에서도 부지런히 글을 외우곤 하였다. 마침 선중리에 최랑이라는 귀족집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16살쯤 되었고 태도가 아름답고 술을 놓는 데 익숙하며 시문에 능통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찬미하였다. 풍류로울선 이 총각 아름다워라 채처녀, 그 재주와 그 얼굴, 그 누가 찬탄하지 아니하리. 이생이 책을 옆에 끼고 학교에 갈 때에는 반드시 최랑의 집 북쪽 밖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하늘하늘한 수양배우들이 그 담을 둘러싸고 있었다. 어느 날 이생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쉬다가 우연히 담 안을 엿보았는데 이름 있는 꽃들이 한 봄을 맞아 만발하였고 벌과 새들이 고운 노래를 부르는 꽃나무 사이로 자그마한 다락이 하나 어렴풋이 보였다. 구슬발은 반 정도 가렸고 비단장은 낮게 들이웠는데 어여쁜 아가씨가 술을 놓다가 포근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늘을 잠깐 멈추고는 턱을 괴고 앉아 시 두 수를 읊었다. 사창에 홀로 비껴 수놓기도 귀찮구나. 활짝 핀 꽃다발 속에 꾀꼬리 소리 다정도하네. 무단히 이 마음이 봄바람을 원망하고자 말없이 바늘 멈추고 생각에 잠겼도다. 저기 가는 저 총각은 어느 집 도련님인고 초록빛 긴 소매로 수양가지 스쳐가네. 이 몸이 화하여 대청 안에 제비된다면 낮은 주렴 차고 나서 긴 담 위에 오르련다. 이생은 그녀가 읊은 시를 듣고 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집의 담은 높고 완체가 깊은 곳에 있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이생은 국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꾀를 내어 흰 종이 한 폭에다 시 세 수를 적어서 기와 쪽에 매달아 담 안으로 던져 넣었다. 무산 12봉우리에 첩첩이 쌓인 안개러냐. 반쯤 드러난 봉우리는 붉고도 푸르구나. 고운님 외로운 꿈을 수고롭게 하지 마오. 행여나 운우되어 양대에서 만나보세. 사랑하는 님이시여 나의 심에 아오리다. 붉은 담 위에 복숭아야 날고 난들 어디 가리. 호 인연인가 악 인연인가. 하염없는 인내시름 황혼가약 분명코야. 님을 만나 노내리라. 최랑이 깜짝 놀라 시녀 향아를 시켜 그것을 가져다 보니 이생이 보낸 시였다. 최랑은 그 시를 계속 음미한 뒤 기뻐하며 종이 쪽지에 시 두어 글귀를 써서 다시 담 밖으로 던져주었다. 님이시여 의심 마오. 황혼가약 정합시다. 이생은 그 시 중에 언약과 같이 날이 어두워지자 최랑의 집으로 찾아갔다. 복숭아꽃 가지 하나가 갑자기 담 위로 휘어져 내려오며 어릿어릿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생이 가만히 살펴보니 그네줄에다 대바구니를 메어서 늘어뜨렸는지라 곧 그 줄을 잡고 담을 넘어 들어갔다. 때마침 동산에는 달이 떠오르고 꽃나무 가지의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졌다. 이생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그동안의 비밀이 탄로 날까 두려워서 머리카락이 쭈뼛었다. 그는 좌우를 둘러보았다. 최랑은 꽃덜기 속 깊숙이 파묻혀 향아와 함께 꽃을 꺾어다 머리 위에 꽂으며 이생을 보고는 방긋이 미소 지으며 시 몇 구를 읊었다. 복숭아 가지 속은 꽃이 피어 화려하고 원앙새의 베개 위는 달빛이 곱구나. 이생이 뒤를 이어 읊었다. 이 다음에 어쩌다가 봄 소식이 누설된다면
무정한 비바람에 더욱 가련하리라. 최랑은 곧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다. 저는 당신과 함께 끝까지 부부가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 하였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이 태연한데 하물며 대장부의 의기로 그런 염려까지 하겠나이까. 나중에 만일 규중의 비밀이 누설되어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는다 하더라도 저 혼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녀는 향아에게 방으로 가서 술과 과일을 가져오라고 했다. 향아는 명에 따라 가버렸다. 온 집안이 고요하고 인기척이 없자 이생은 최랑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딥니까? 예, 뒷동산의 작은 다락 밑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무남 동녀인 저를 유난히 귀여워해 주셔서 따로 연못 가운데 이 집을 지어주시고 봄이 되어 온갖 꽃들이 만발하면 향아와 함께 즐겁게 놀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은 여기서 가깝지 않아 비록 웃음소리가 크더라도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생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시 한 편을 읊는다. 부용못 깊은 곳에 소순난간 굽어보고 꽃다발 그 사이에서는 누구누구가 속삭이나 향기로운 안개 끼고 봄빛이 화창할 때 새곡조 지어내어 백저사를 부르누나 꽃그늘에 달빛 비쳐 털방석에 스며들고 긴 가지 잡고 보니 붉은 빛발 내리도다. 바람은 향내 끌고 향내는 옷깃을게 첫봄을 맞이할 쏜 아가씨 춤만 춘다. 가벼운 소매로서 해당 하나 스쳐볼까. 꽃 밑에 졸고 있던 앵무새만 깨웠구나. 이생은 서슴지 않고 화답하였다. 신선을 잘못 찾아 무릉도원에 왔구나. 구름 같은 쪽진 머리 금비녀체 나직할 손 열띠열분 초록적삼 봄철이라 새로 지어 비바람 불지 마오 나란히 핀 이 꽃들에 선녀가 나리신다 수매자락 살랑살랑 기쁨을 다할 소냐 시름 거듭 엿보리라 함부로 새 곡조로 앵무새를 가르치랴. 주연이 끝나자 그녀는 이생에게 말했다. 오늘의 일은 분명히 작은 인연이 아니오니 당신은 저와 함께 100년의 기쁨을 이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녀는 곧 북쪽에 있는 들창 속으로 들어갔다. 이생이 그녀의 뒤를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오르니 작은 다락이 하나 나왔다. 그것은 문구류와 책상들이 매우 잘 정돈되어 있고 한쪽 벽에는 연강 첩장도와 유황 고목도 두 폭을 붙였는데 모두 명화이고 그 위에는 각각 시 한 편씩 적혀 있으나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쪽 벽에는 사시경 각각 4수를 붙였는데 역시 어떤 사람의 글인지는 알 수가 없고 글씨는 조송설의 것을 본받아 자체가 매우 곱고 단정하였다. 한쪽에는 또 별당이 한 채 있는데 매우 깨끗하고 장 밖에는 사양을 태우는 냄새가 풍기고 촛불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 있었다. 이생은 그녀와 더불어 즐거움을 만끽하며 며칠 동안 유숙하였다. 어느 날 이생은 채랑에게 말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 계시오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내 어버이를 떠나온 지 벌써 사흘이 지났으니 어버이께서 응당 문에 비겨 바라실 것이오니 어찌 인자의 도리라 하겠소. 그녀는 곧 이생이 돌아가는 것을 응낙하였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이생은 저녁마다 그녀를 만났다. 어느 날 저녁 이생의 아버지가 그에게 꾸지람을 내렸다. 내가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날이 저물어야 돌아오면 옛 성인의 참된 말씀을 배우려 함이었는데 이제는 황혼에 나가서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 못된 아이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 다니는 것이지, 이런 일이 남의 눈에 띄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책망할 것이요. 또 그 처녀도 만일 양반집 교수라면 너 때문에 문호를 더럽힐 것이니 남의 집에 죄를 지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어서 빨리 영남 농촌으로 내려가 일꾼을 데리고 농사일을 감독하거라. 그리고 내 명령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올라오지 말지어다. 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아들을 울주로 내려 보냈다. 최랑은 매일 저녁마다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그가 병이 나지 않았나 하고 향하를 시켜서 가만히 이생의 이웃사람에게 물어보니 이웃사람이 대답했다. 어머나, 이도령은 그 아버지께 꾸지람을 짓고 영남 농촌으로 내려간 지 벌써 여러 달이 되었다오. 이 소식을 들은 최랑은 어이가 없어 침상 위에 쓰러져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고는 음식도 안 먹고 말조차 하지 않아 얼굴이 점점 초라해졌다. 그녀의 부모는 놀라서 병의 증세를 물었으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하루는 우연히 옆에 있는 대바구니를 들추다 딸이 이생과 주고받은 시를 보고는 그제야 무릎을 치면서 말했다. 아, 잘못하였으면 귀중한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녀의 부모는 곧 딸에게 물었다. 도대체 이생이란 사람이 누구냐?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 보거라. 일이 여기에 이르자 최랑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목소리를 간신히 내어 부모님께 솔직히 고백하였다. 은덕이 깊으신 아버님, 어머님께 어찌 숨기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남녀 간의 애정은 인간으로서는 소홀히 여기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옛 글에도 이에 대한 찬미나 우려의 말씀이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연약한 몸으로 나중 일을 생각지 않고 이런 과오를 범하여 방탕한 행실이 더욱 나타나 남들의 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크고 수치스러움이 어버이께 미칠 것이오나 이생과 헤어진 후로 원한이 쌓여 쓰러진 연약한 몸이 맥없이 홀로 있으니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나고 병세는 점차 위중하여져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오니 부모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남은 목숨을 보전할 것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비록 죽어서라도 지하에서 이생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다른 문정에는 오르지 않겠나이다. 그녀의 부모는 이미 그 뜻을 짐작하고 다시는 병의 증세도 묻지 않고 마음을 달래어 안정시키고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 씨에게 보내었다. 이 씨는 먼저 최 씨의 문벌을 물은 뒤에 말했다. 비록 우리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바람이 났다 하여도 학문에 정통하고 얼굴이 유다르니 장차 대과의 급제에서 세상의 이름을 알릴 것이니 함부로 혼사를 정하지 않겠소. 중매인은 곧 돌아와 이 말을 최 씨에게 전하였다. 최 씨는 다시 중매인을 이 씨에게 보내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귀댁의 도령은 재화가 뛰어나다 하니 비록 지금 몹시 공공할지라도 장래엔 반드시 현달할지니 빨리 만복의 날을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나도 어려서부터 학문을 연구하였는데 나이가 들어도 업을 이루지 못하여 노비들은 흩어지고 친척들도 돌봐주지 않아 삶이 곤란하온데 귀족댁에서 무엇을 보고서 가난한 선비를 취하겠소. 아마도 이를 버리기를 좋아하는 이가 나의 문벌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귀댁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겠소? 중매인이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 최 씨에게 알리자 최 씨는 또 그를 이 씨에게 보내었다. 모든 예물과 의장은 전부 저희 집에서 담당할 것이오니 다만 좋은 날을 택해 화촉의 예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씨는 최 씨의 간절한 요청에 마음을 돌려 곧 사람을 울주에 보내어 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 희보를 접한 이생은 기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여 시 한 수를 지어 읊었다. 깨진 거울 합쳐지니 이 또한 인연이라. 은하의 오작인들 이 가약을 모를소냐. 이제야 원로승 굳게 잡아매어 봄바람 살랑 불 때 접동새를 원망마오. 오랫동안 이생을 그리워하던 최랑은 그가 이 시를 지었다는 소리를 듣고 병이 점점 나아 시 한 수를 지어 읊었다.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던가. 그 옛날 맹세가 마침내 이루어졌네. 어느 때 님과 함께 저 작은 수레를 끌고 갈까. 아이야 날 일으켜라. 꽃비녀를 정리하리.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길이를 잡고 혼례를 치렀다. 이로부터 이 부부는 서로 사랑과 공경을 지켜 비록 옛날의 양홍과 맹광이라도 그들의 절개를 따를 수 없었다. 그 다음 해에 이생은 대과를 거쳐 높은 벼슬에 올라 이름을 세상에 날렸다. 이윽고 신축년에 홍건적이 서울을 노략하자 삼감께서 복주로 옮겨가셨다. 놈들이 건물을 파괴하고 인축을 전멸시킴에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동서로 분산되었다. 이때 이생은 가족과 함께 산골에 숨어 있었는데 도적 하나가 칼을 들고 뒤를 쫓아오는지라. 그는 겨우 목숨을 구했으나 최랑은 도적에게 잡혀 정조를 빼앗길 처지에 이르자 크게 노하여 소리질렀다. 이 창기놈아, 나를 먹으려고 하느냐. 내가 차라리 죽어서 실랑의 밥이 될지언정 어찌 돼지 같은 놈에게 몸을 주겠느냐. 놈은 종말에 그녀를 무참하게 죽여버렸다. 이생은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다가 도적들이 이미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찾아갔다. 자기의 집은 이미 싸움통에 불타 없어졌다. 최랑의 집에 이르니 쓸쓸하고 그 주위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작은 다락 위에 올라가 눈물을 삼키며 한숨을 깊이 쉬고는 날이 저물 때까지 우두커니 앉아 옛일을 회고하니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밤중이 되어 달빛이 들보를 비추자 낭하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와 깜짝 놀라보니 옛날의 최랑이었다. 이생은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워낙 유다른 사랑이라 의아하게 생각지 않고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생명을 보존하였소? 최랑은 그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했다. 저는 원래 귀족의 딸로서 어릴 때에 모훈을 받아 수놓는 일과 바느질에 열심이었고 치서와 예의를 배워 단지 귀중의 예법만 알고 그 외의 다른 일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복숭아 핀 다미를 엿보셨을 때 저는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들여 꽃 앞에서 한번 웃고 평생의 가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깊은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날 때마다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니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군요. 장차 100년 해로의 낙을 누리려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끝까지 놈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겼사옵니다.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을 들판에 던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면 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골짜기에서 하직한 뒤 저는 속절없이 짝이른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봄빛이 깊은 골짜기에 돌아와 저의 환신은 이승에 다시 태어나서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생은 매우 기뻐하며 감사히 여겨 대답했다. 이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오. 둘은 재미있게 말을 주고받았다. 이생은 또 물었다.
그래 모든 집안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소? 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분 어머니의 유골은 어찌 되었소? 어느 골짜기에다 그냥 버려두었지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마친 뒤 함께 취침하여 즐기니 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그 이튿날 그들은 옛날 함께 살았던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금은 제보를 찾고 또한 그것을 팔아 부모의 유고를 거두어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장례를 치른 뒤 이생이 벼슬을 하지 않고 채랑과 함께 살림을 차리니 뿔뿔이 흩어졌던 노복도 점점 모여들었다. 이생은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친척 빈객의 방문과 기륭대사를 모두 제쳐놓고 문을 굳게 닫고 채랑과 함께 식구를 창수하며 몇 해 동안 금수를 누렸다. 어느 날 저녁에 최랑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 일이 하도 덧없이 세 번째 가약도 이제 머지않아 끝나게 되오니 한없는 이 슬픔 또 어찌 하오리까. 그게 무슨 말이오? 저승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당신은 천연이 정해져 있고 또한 전생에 아무런 제약도 없으므로 이 몸이 잠깐 당신과 만나게 되었사온데 어찌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러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향화를 시켜서 술과 과일을 드리고 옥lut 준 한 가락을 불러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노래 부르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려 곡조를 거의 이루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며 말했다. 내가 차라리 당신과 함께 지하로 돌아갈지언정 어찌 무료하게 여생을 홀로 보존하겠소. 홍건적 난리를 치른 뒤 친척들과 노복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가르쳐 주었겠소.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 계실 적에 예로 섬길 것이며 돌아가신 후에도 예로 장사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제 당신이 모두 실천하였으니 내 감사의 뜻을 아끼지 않으리다. 아무쪼록 당신은 인간 세상에 오래 살아 100년의 행복을 누린 뒤에 나와 같이 진토가 되는 것이 어떻겠소? 당신의 명수는 아직 많이 남았고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실렸사오니 만약 굳이 인간의 미련을 가지면 명부의 법령에 위반되어 저에게 죄가가 미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가 미칠까 염려됩니다. 단지 제 해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사오니 은혜를 거듭 베푸시어 사체를 거두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나이다. 말을 마치자 그녀의 육체는 점점 사라져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말대로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묘 옆에다 장사 지낸 후 병이 나서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감탄하며 그들의 아름다운 절개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생 규장전 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작품은 이생의 담장안을 엿본 이야기라는 제목의 고전 소설입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안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 한 편입니다. 금오신화 안에는 만복사 저포기, 이생 규장전, 치유부 벽정기, 용궁 부연록, 그리고 남연부주지 이렇게 5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생과 채랑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글 속에 드러나는 시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문 소설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번역이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고요. 죽음을 초월한 이야기로 애정소설이며 전기소설에 해당되는 작품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